너가 돈 없었으면 여기 시집이나 왔겠어? 언니는 이제 나가면 돼요. 불륜녀가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12년 동안 제 돈 600억을 담보로 사업하면서 매일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너가 돈 없었으면 여기 시집이나 왔겠어? 입 다물고 있어. 이혼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600억 인출하고 계좌 동결해 주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2년 당한 거 하루 만에 돌려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증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창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체리는 긴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38배 나이에 비해 유독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남편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불룩한 배를 가진 젊은 여자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서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임신 7개월 차였습니다. 남의 남편 아이를 뱃속에 품고도 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죠. 그리고 상석에는 시어머니 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100년 전통 장류 가문의 실권자답게 고급 한복을 차려입은 채 체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공증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양측 모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서명해. 내가 가져갈 건 위자료 3억뿐이야. 12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산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처분하듯 무심한 말투였어요. 체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분노가 드디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창밖을 향한 채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12년을 함께한 아내와 헤어지는 순간인데도 그는 마치 남의 일처럼 무심했습니다. 서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체린의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이 승자라고 확신하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체린이 천천히 만년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서명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떨림 하나 없는 또박또박한 발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살짝 눈을 좁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요. 체린이 합의서 맨 아래 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체린.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세 글자였습니다. 서명을 마친 체린이 만년필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뭐야, 벌써 친구한테 신세 한탄이라도 하려고? 체린이 대답 대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아버지, 저예요. 체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체린의 아버지라면 식품 대기업 윤성식품의 회장이었으니까요. 체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 600억, 지금 바로 해지해 주세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져나갔어요. 정우의 고개가 휙 돌아갔고 서연의 미소가 멈췄습니다. 체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결정 나왔으니까
고시종가 법인 계좌 동결도 집행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다. 바로 처리한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채린이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뭐라고? 600억? 그 예금을 해지한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떨림이었어요. 채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행동이었죠. 어머님, 그 예금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온전히 제 재산이에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300억이나 빌렸단 말이야.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재산을 담보로 잡으셨잖아요. 12년 동안요. 정우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채린아,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보자. 채린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아내가 무시당하는 건 못 본 척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여보, 12년 동안 당신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채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12년치 서러움과 분노가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재무이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담보로 잡힌 예금이 해지됐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300억 대출 즉시 상환하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법인 계좌가 동결됐어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화기가 시어머니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00년 가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등이 곧게 펴져 있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12년 동안 기다렸어요. 채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의 벅찬 감정이었죠.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독대를 돌보고 온 가족 밥상을 차리고 거래처 손님 접대하고 그러면서 욕을 먹었어요. 밥값도 못하는 며느리라고요. 채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발효기술로 회사 매출이 2배가 됐을 때도 공은 전부 어머님 몫이었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일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인연이 미쳤어. 내가 감히. 채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짓는 제대로 된 미소였어요.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얼굴에 번져 있었습니다. 감히요? 네, 이제 감히 할 거예요. 12년 동안 못했던 것들을요. 채린이 핸드백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어요. 당장 서. 어디 가려고. 채린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 당황한 남편, 그리고 처음으로 불안한 표정을 짓는 서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채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따스한 봄볕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채린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4,380일 동안 참고 견디며 준비해온 순간이었어요.
체리는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고시종가 본사 회장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는 책상 앞에 서서 연신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거래 은행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재무이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보 예금이 해지되면서 300억 대출 전액 즉시 상환 요청이 들어왔어요.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일주일 안에 300억을 어디서 구해? 재무이사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법인 계좌가 전부 동결됐어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부? 모든 계좌가? 네. 운영 자금 계좌, 급여 계좌, 원자재 결제 계좌까지 전부요.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어요. 100년 가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밖 복도에서는 직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안한 기운이 회사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거래처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이번 달 결제 대금이 안 들어왔다고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 마누라가 한 짓이야. 12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라고. 정우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년 지금 어딨어? 당장 끌고 와.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연락이 안 됩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안 계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찾아. 서울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 시각 체리는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미리 준비해둔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에는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체리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수아, 우리 집에 잘 데려왔다. 아이는 안전하니 걱정 마라. 체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1살 딸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학교에 보내면서 꼭 안아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이었죠. 체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아니야. 그냥 우리 수아가 예뻐서 그래. 수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에 갔고 학교 시간에 맞춰 외할아버지가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만큼은 이 싸움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체린이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6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100년 전통의 명문가로 시집간다며 모두가 부러워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독대를 돌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종갓집 며느리 수업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허드렛 일이 체린의 몫이 됐습니다. 남편은 방관자였어요.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아내가 눈물을 흘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체린은 참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아가 태어났을 때
잠깐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딸이면 뭘 해? 아들을 낳았어야지. 그 말 한마디에 채린의 마음속 무언가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채린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을 녹음하고 회사 장부에 이상한 점을 기록했어요. 분식회계 자료를 몰래 복사하고 탈세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채린은 여전히 고분고분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으니까요. 1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채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또 울렸고 또다시 울렸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쪽에서 수소문해서 알아낸 번호일 것이었어요. 채린은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꾸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채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채린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누가 이 주소를 알고 찾아온 걸까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채린이 문을 열자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국물이 담긴 용기가 들려 있었어요. 저녁은 먹었냐? 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수아는요? 걱정 마라. 지금 할머니랑 저녁 먹고 있어. 좋아하는 돈가스 해줬더니 신나서 먹더라.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울지 마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12년 동안 고생 많았다. 채린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38배 나이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큰일을 벌인 건 아닐까요? 태수가 딸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뒀어.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자금도 충분해. 넌 이제 내 인생을 살면 돼. 채린이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연락할 거다. 앞으로의 일정 설명해 줄 거야. 오늘은 푹 쉬어라. 아버지가 돌아간 뒤 채린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고시종가 본사 건물에 불빛이 보였어요. 아마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채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추를 끼울 차례예요.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채린은 오피스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폴더들이 쭉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4년, 12년치 파일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채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파일들을 모으는데 12년이 걸렸어요. 매일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조금씩 준비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클릭했어요. 2013년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같은 건 돈만 가져온 거지야.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채린은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움직이기도 힘든 몸으로 새벽부터 장독대를 돌보고 있었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종갓집 며느리가 그렇게 느려서 되겠어? 체리는 눈물을 삼키며 일했어요.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2015년 파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나왔어요. 회사 장부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분식회계의 증거였습니다. 체리는 발효기술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시댁 장류 사업의 품질 개선에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자료를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출과 장부가 맞지 않았어요. 세금 신고 내역도 실제와 달랐습니다. 체리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장부를 복사하고 사진을 찍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2020년 폴더에는 비자금 내역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억 원이 넘는 돈이 몰래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체리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자료들을 모으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들킬까봐 밤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체리나 변호사가 연락할 거다. 서준혁이라고 내 대학 동기라더라. 체린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서준혁이요? 응. 5년 전부터 아버지가 비밀리에 법적 자문을 받아왔어. 이번 일도 그 친구가 다 설계한 거야. 전화를 끊고 체리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준혁. 16년 전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준혁은 같은 과 동기였어요. 2년 재수를 해서 나이는 2살 많았지만 늘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체리는 그때 준혁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끝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체린이 정우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준혁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어요. 그게 16년 전이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체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체린 씨, 오랜만이에요. 서준혁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6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체린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준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16년 만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준혁의 목소리에 살짝 쓴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한테 연락받고 5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가처분 신청, 증거 정리, 소송 전략까지 다 세워뒀습니다. 체린 씨가 모은 자료 덕분에 법적으로 완벽한 상황이에요. 체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해 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주셨을 줄은. 아버님이 체린 씨 많이 걱정하셨어요. 시댁에서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체린 씨가 직접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나서지 않으셨대요. 체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었죠. 준혁 씨 고마워요. 5년 동안 이 일을 맡아줘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체린 씨, 사실 저는 16년 전에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체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때 왜 고백 안 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겁이 났어요. 거절당할까봐.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근데 채린 씨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후회했어요.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하고. 채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6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졸업식 날 준혁이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던 순간이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채린 씨 상황이 힘든 거 알면서도 채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서 좋았어요. 16년 만에 듣는 이야기지만 준혁이 작게 웃었어요. 앞으로의 일은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법적인 것도 그 외의 것도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전화를 끊고 채리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12년 동안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이제 준혁도 있었어요. 채리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2년치 증거 파일이 화면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이것들이 곧 세상에 공개될 것이었습니다. 100년 전통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채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로. 그녀의 눈빛에는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하게 빛나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고시종가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는 창가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자 회견을 잡아. 내일 당장. 그년이 어떤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해. 전화를 끊고 돌아선 명자의 얼굴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이틀 사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는 정우와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명자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내연녀 주제에 감히 하고 쳐다봤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집이라도 잡아야 할 판이었죠. 말해봐. 서연이 능글맞게 미소 지었습니다. 채린 씨가 증거를 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들이 어떻게 수집됐는지가 중요해요. 불법으로 얻은 증거라면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거든요. 명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래서 채린 씨가 회사 기밀 자료에 무단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업무상 배임이나 기밀 유출 혐의로 역공하는 거죠. 여론전도 병행하고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괜찮은데. 채린이가 먼저 잘못한 거라고 몰아가는 거지? 서연이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여보.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여야 해요. 명자가 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32살의 젊은 여자였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계산적이고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것을 똑똑함이라고 해석했어요. 지금은 이 여자가 필요했으니까요. 좋아. 내 말대로 해보자. 그 시각 채리는 준혁의 사무실에 와 있었습니다. 강남의 대형 로펌 25층에 위치한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준혁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채린 씨, 민서연이라는 여자 기억나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내연녀요. 공증 사무실에서 봤어요. 그 여자 뭔가 수상해요. 제가 조사해봤는데 이력이 좀 이상합니다. 준혁이 서류 한 장을 채린에게 건넸어요. 민서연의 경력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 대한식품 재무기획팀에서 일했어요. 대한식품이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시종가 최대 경쟁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퇴사하자마자 바로 고시종가에 입사했어요. 그것도 전사 데이터 접근 권한이 있는 기획 업무로요. 채린이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쟁사에서 일하다가 바로 넘어온 것도 그렇고 맡은 업무도 너무 핵심적이었어요. 혹시 산업 스파이라는 거예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해요. 증거가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정황상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채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왜 하필 남편이랑 사귀게 된 거죠? 그것도 계획이었을까요? 그것도 조사 중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준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민서연 씨 임신 시기가 좀 안 맞아요. 정우 씨와 만나기 시작한 시점을 계산해보면 아이가 정우 씨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채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아이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요. 채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내연녀가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을 수도 있다니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준혁 씨, 그 여자가 처음부터 고시종가를 노리고 있었던 거라면 남편은 그냥 이용당한 거네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정우 씨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채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남편에 대한 분노와 함께 묘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저 사람도 속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채린 씨, 뉴스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이 TV를 켰어요.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어요. 명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우리 가문을 배신했습니다. 12년 동안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이렇게 칼을 꽂을 줄은 몰랐어요. 채린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줬다고요? 12년 동안 저한테 한 짓이 가족한테 할 짓이었어요? 화면 속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가 회사 기밀을 빼돌려서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순수한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음모예요.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분식회계와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에요. 며느리가 조작한 자료입니다. 100년 전통의 고시종가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어요? 채린이 TV를 껐어요. 손이 떨려서 리모컨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피해자라고요? 12년 동안 저를 ATM 취급하고 욕하고 무시하던 사람이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인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채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채린 씨, 진정해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채린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우리한테는 12년치 증거가 있어요. 녹취록, 장부, 비자금 내역까지. 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건 뒤집을 수 없어요. 채린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흥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자신의 손에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준혁 씨.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게요.
민서연 조사도 계속하고 언론 대응도 준비할게요. 채린 씨는 당분간 밖에 나다니지 마세요. 기자들이 몰려들 수 있어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온 채린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어요. 시어머니의 기자, 회견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며느리, 100년 가업을 무너뜨리다. 고시종가 회장, 눈물의 호소, 며느리의 배신, 충격적인 내막. 기사 제목들이 채린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댓글에는 자신을 욕하는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12년이나 잘 먹고 살았으면서 배신이라니. 요즘 며느리들 무섭네. 돈에 눈이 멀었구나.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참고 견뎌온 세월은 어디로 가고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채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그때 문자가 도착했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내일 민서연 관련해서 중요한 단서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채린이 문자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린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채린은 준혁과 약속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청담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채린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전화로만 목소리를 듣다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준혁은 16년 전보다 훨씬 의젓해져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약간 수줍음을 타는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듬직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따뜻하고 진실한 빛이 담겨 있었죠. 오래 기다렸어요? 준혁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그 세월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둘 다 망설이고 있었죠.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채린 씨, 많이 힘들었죠?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많이 힘들었어요. 12년 동안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준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듣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더라고요. 채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수아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준혁이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앞으로는 채린 씨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채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문득 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준혁 씨, 우리 졸업한 지 16년이나 됐네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채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때 왜 고백 안 했어요? 솔직히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준혁 씨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 준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40살 먹은 남자가 수줍어하는 모습이 묘하게 귀여웠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과 MT 때 저만 쳐다보던 거, 도서관에서 늘 제 옆자리에 앉던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났나? 많이 났죠.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어요.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왜 고백 못했냐면 솔직히 겁이 났어요. 채린 씨가 너무 예쁘고 똑똑해서 나 같은 사람이 고백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채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준혁 씨가 왜요? 학점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인기 많았잖아요. 그래도 채린 씨 앞에서는 항상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망설이는 사이에 채린 씨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졸업식 날 고백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거든요. 채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졸업식 날 준혁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준혁이 고백을 하려 했던 거였군요. 만약 그때 고백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채린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글쎄요. 아마 달라졌겠죠. 많은 것들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분위기를 바꿨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채린 씨, 증거 자료 정리해 왔어요? 채린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12년치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녹취록, 장부 사진, 비자금 내역, 탈세 정황까지. 준혁이 USB를 받아들었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고시종가는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분식회계와 탈세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담보 사기까지 더하면 중형을 피할 수 없어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상하게 후련하면서도 씁쓸해요. 12년을 함께한 가족인데. 준혁이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채린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건 그쪽이에요. 채린 씨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용만 했잖아요. 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고마워요, 준혁 씨.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16년 전에 못한 걸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때 채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채린아, 지금 어디니? 청담동이요. 준혁 씨랑 만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할 얘기가 있는데 준혁이도 같이 들으면 좋겠구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저녁, 채린과 준혁은 아버지 태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주택이었어요. 넓은 거실에 앉아 태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채린아, 내가 결혼할 때 축하금으로 600억을 줬지?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돈이 지금 모든 일의 발단이 된 정기예금이었죠. 그거 말고 따로 준비해 둔 게 있다. 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따로요? 태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내 이름으로 300억을 더 투자해뒀었다. 12년 전에 내 금융팀이 운용해서 지금은 1,800억이 넘어. 채린이 숨을 멈췄습니다. 1,800억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내 시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따로 자금을 마련해뒀어. 내가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12년 동안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태수가 딸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알 필요 없었다.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됐으니 이제 쓸 때가 된 거지.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12년 동안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니. 태수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자네 덕분이야. 5년 전부터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줬잖아. 고맙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태수가 채린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라. 사업을 해도 좋고, 투자를 해도 좋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채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태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발효식품 사업이요. 제가 전공한 분야잖아요. 고시종가에서 12년 동안 장류 기술을 익혔고 품질 개선도 제가 다 했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제대로 된 전통 발효식품을 만들고 싶어요. 채린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12년 만에 처음 보는 열정이었습니다. 태수가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좋다.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뭐든 지원해주마. 준혁도 미소 지었습니다. 채린 씨, 꼭 성공할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채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아버지와 준혁. 자신을 믿어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채린은 그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요. 채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일주일 후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아침 뉴스 시간이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감 있게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100년 전통 장류 기업 고시종가가 대규모 분식회계와 탈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고시종가는 지난 10년간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조작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장부 사진과 비자금 내역이 공개됐어요. 채린이 12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또한 고시종가 회장 고명자 씨가 며느리 명의의 정기예금 600억 원을 무단으로 담보로 잡아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아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자 사문서 위조 혐의에 해당합니다. 채린은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TV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진실이 알려지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혼자서 참고 견디며 모아온 것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스가 계속됐어요. 검찰은 오늘 오전 고시종가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고명자 회장과 아들 고정우 부사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고시종가 본사 앞 풍경이 나왔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 있었습니다. 채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채린 씨, 뉴스 봤죠? 네, 보고 있어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고시종가는 끝났어요. 채린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인지 해방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준혁 씨, 이상해요. 기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해요. 12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감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채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은 흐린 날씨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거죠? 제가 한 일이 옳은 거죠? 당연하죠. 채린 씨는 자신을 지킨 거예요. 12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건 정당한 대응이에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피해자였고 정당하게 대응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인터넷에 고시종가 불매운동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가 퍼져나갔어요. 100년 전통이 100년 사기였네요. 고시종가 제품 다 버렸습니다. 며느리한테 한 집 보세요. 저런 기업 제품을 어떻게 먹어요?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채린을 배은망덕한 며느리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시종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댓글들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긴 건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구나 싶었어요. 저녁 무렵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린아, 수아가 너랑 통화하고 싶대. 잠시 후 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채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기운이 없고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수아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어요. 채린의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놀렸는데? 우리 집이 나쁜 짓 했대요. 간장이랑 된장 다 가짜래요. 친구들이 저한테 사기꾼이래요.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11살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채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들이 무서워요. 채린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움직이면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수아야, 잘 들어.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참아. 알았지? 수아가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빨리 와요. 전화를 끊고 채린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수아 생각을 더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면 채린도 수아도 모두 망가졌을 것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이겨내야 했어요. 채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아야, 엄마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채린은 준혁과 함께 부동산을 돌아봤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어요. 넓은 대지에 오래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때요? 준혁이 물었어요. 채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서울의 답답함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발효식품을 만들기에 이만한 환경이 없었어요. 좋아요. 여기서 시작하고 싶어요. 채린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열정적인 눈빛이었어요. 건물은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지만 구조는 괜찮아요. 발효실, 숙성실, 연구실을 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다 계획이 있네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2년 동안 시댁에서 장류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직접 한다면 어떻게 할까? 어떤 제품을 만들까?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요.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쌓인 빈 공간이었지만 체린의 눈에는 미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발효실로 쓰고 저쪽은 숙성실로 만들 거예요. 전통 방식 그대로 온기에서 발효시킬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준혁이 체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습니다. 체린 씨, 꼭 성공할 거예요. 체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가 옆에 있어서 용기가 나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준혁이 먼저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계약 진행하죠. 법적인 부분은 제가 다 챙길게요.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먼지 낀 유리창을 통과한 빛이 바닥에 금빛 무늬를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었습니다. 윤씨 발효연구소. 이름은 이미 정해뒀어요. 체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시종가가 100년이라면 나는 200년 가는 회사를 만들 거야. 저녁에 오피스텔로 돌아온 체린은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고시종가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시종가 주가가 이틀 만에 60% 폭락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에서 고시종가 제품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마트 진열대에서 고시종가 제품이 철수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100년 전통이라는 간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체리는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수아, 오늘 기분이 좀 나아졌다. 걱정 마라. 체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가 괜찮다니 다행이었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준혁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내일 진행해요. 새로운 시작 축하해요. 체린이 문자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체리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아버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체린아, 큰일 났다. 정우가 수아를 데려갔어. 체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수아를 데려갔다니요? 방금 전이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아가 나오자마자 차에 태워서 갔어. 경호원이 막으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아버지니까 막을 수가 없었대. 체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수아가 어디로 간 거예요? 시댁 본가로 간 것 같아. 지금 확인 중이야. 체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가 그 집으로 끌려간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있는 그 집으로요. 전화를 끊자마자 체린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시댁 본가를 향해 달렸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오직 수아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30분 후 시댁 본가 앞에 도착했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익숙한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12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적진 같았습니다. 체린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또 대답이 없었어요. 수아야, 수아야. 체린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대문이 살짝 열리며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사모님,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채린이 경비원을 밀치려 했어요. 비켜요. 내 딸이 안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막아섰어요. 채린이 아무리 밀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엄마 왔어. 채린이 목청껏 소리쳤어요. 그때 2층 창문에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아였어요. 엄마. 수아가 창문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누군가가 수아를 창문에서 끌어냈습니다. 커튼이 닫혔어요. 수아야. 채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문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딸을 돌려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채리는 여전히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채린 씨. 준혁이 채린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채린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준혁 씨, 수아가 저기 있어요. 제 딸이 저 안에 갇혀 있어요. 준혁이 채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아요. 아버님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일단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같이 가요. 채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못 가요. 수아가 절 부르고 있었어요. 창문에서 울고 있었다고요. 준혁이 채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채린 씨, 정신 차려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불리해져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채린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단단하고 진지했습니다. 정우 씨가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오늘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어요. 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양육권 소송이요? 네. 정우 씨 측에서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아마 민서연이 조종한 것 같아요. 채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여자였군요. 또 그 여자의 계략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이러는 거예요? 수아는 자기 아이도 아닌데. 준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채린 씨를 압박하려는 거예요. 수아를 인질 삼아서 합의를 끌어내려는 거죠. 분식회계랑 탈세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할 겁니다. 채린이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를 이용하다니. 자신은 어떤 짓을 당해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아를 건드리는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수아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혁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일단 우리도 양육권 소송에 대응해야 해요. 제가 밤새 전략을 짰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펼쳤어요.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예요. 채린 씨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채린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왜요? 첫째, 정우 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분식회계 공모 혐의로요. 형사 피의자 신분인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건 어려워요. 준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둘째, 고명자 씨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출국 금지에다가 소환 조사까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 집안에 아이를 맡기는 건 법원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채린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요. 다만 시간이 걸려요. 양육권 소송은 빨라도 몇 달은 걸리거든요. 채린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몇 달이요? 그동안 수아는 어떻게요? 준혁이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거예요. 소송 중에도 엄마가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법원에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허용하도록 할게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몇 달 동안 수아가 그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채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수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문에서 울며 자신을 부르던 모습이요. 엄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채린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자신 때문이었어요. 복수를 시작한 자신 때문에 아이가 볼모가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 집에서 계속 참고 살았다면 수아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었을까요?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엄마의 모습을요. 채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니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포기하면 정말로 수아를 영원히 잃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린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법조계 인맥도 총동원하고 있어. 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건 그쪽이야. 수아는 반드시 내 곁으로 돌아온다. 아버지가 약속할게. 채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의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법원에 면접교섭권 신청서 접수했어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결정 나올 거예요. 조금만 버텨요. 채린이 문자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수아야, 엄마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절대 포기 안 해. 며칠 후 채린은 준혁의 사무실에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채린 씨, 민서연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왔어요. 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제 조사팀이 민서연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어요. 대한식품 전무와 수시로 연락한 흔적이 있어요. 채린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정말 스파이였던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확실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서연이 임신 검진받은 병원 기록을 확인했어요. 임신 시기가 정우 씨와 만나기 전이에요. 채린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정우와 서연이 처음 만난 시점보다 2개월이나 앞선 날짜였습니다. 그럼 아이가 정우 씨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요. 아마 대한식품 전무의 아이일 거예요. 채린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정우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한 거네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민서연은 고시종가 정보를 빼내려고 접근한 거고 정우 씨는 그냥 도구였던 거예요. 채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와 함께 묘한 연민이 스쳤어요. 어쩌면 저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12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지금은 딸까지 빼앗아간 사람이니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양육권 소송에 활용할 수 있어요. 정우 씨 측의 도덕적 입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다 활용해요. 수아를 되찾을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예요. 채린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체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 수아를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날도 수아를 만나고 온 날이었습니다. 카페에서 2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수아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예전의 밝은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엄마, 나 언제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 수아가 채린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채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야, 수아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어요. 헤어질 때 수아가 채린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빨리 와. 할머니 무서워. 그 한마디에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이를 시댁차에 태워보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채린 씨, 지금 바로 사무실로 와요. 중요한 게 나왔어요. 채린이 서둘러 준혁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민서연의 정체가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제 조사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채린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어두운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민서연과 중년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채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한식품 전무 박성호예요. 민서연이 대한식품에 다닐 때 직속 상사였어요. 준혁이 다른 사진들을 펼쳤어요. 두 사람이 식당에서 만나는 사진,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퇴사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채린이 사진들을 들여다봤어요. 민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우 앞에서 보여주던 순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스파이였던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준혁이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민서연과 박성호 전무의 통화 내용이에요. 어제 확보했어요. 준혁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민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무님, 고시종가 원가 구조자료 다 빼냈어요. 발효기술 관련 자료도요. 박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했어. 이거면 충분해. 고시종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민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정우는 완전히 넘어왔어요. 제가 임신했다니까 이혼까지 하겠대요. 바보 같은 남자. 채린의 손이 떨렸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전무님 아이잖아요. 고정우한테는 자기 아이라고 믿게 해둘 거예요. 어차피 DNA 검사 같은 거 할 생각도 못할 바보니까. 채린이 녹음을 멈췄어요.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네요. 고시종가 정보를 빼내려고 접근한 거고 임신도 정우 씨를 속이기 위한 거였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민서연은 대한식품이 심은 산업 스파이였어요. 고시종가의 재무정보, 원가 구조, 발효기술까지 전부 빼돌렸어요. 대한식품은 이 정보로 고시종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시장을 독점하려고 했던 거예요. 채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우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채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 사람도 결국 이용당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동정할 수는 없었어요. 12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를 방관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증거로 뭘 할 수 있어요? 준혁이 대답했어요. 일단 민서연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양육권 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채린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요? 정우 씨가 민서연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서연이 범죄자로 체포되면 정우 씨의 양육 환경이 완전히 문제가 돼요. 법원이 그런 환경에 아이를 맡길 리가 없죠. 채린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그럼 수아를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거의 확실해요. 채린이 눈을 감았어요. 마침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민서연이 체포됐습니다. 뉴스에서 속보로 보도됐어요. 대한식품 산업 스파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시종가에 위장 취업한 민서연 씨가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화면에 민서연이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민서연 씨는 경쟁사 대한식품의 지시를 받아 고시종가의 재무정보와 발효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식품 전무 박성호 씨도 공모 혐의로 함께 체포됐습니다. 채리는 오피스텔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민서연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였습니다. 채린아. 채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뉴스 봤어. 서연이가 스파이였대.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래.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 완전히 속은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한 거였어. 채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12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채린이 코웃음을 쳤어요. 12년이 지나서야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요. 시어머니가 욕할 때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줬어요?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할 때 고맙다는 말 한 번 했어요? 정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12년 동안 나를 무시했어요. 공기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다른 여자한테 속으니까 그제야 내가 보여요?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수아를 돌려줘요. 정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아는 내 딸이기도 해. 딸이라고요? 그동안 수아한테 아빠 노릇 제대로 한 적 있어요? 학교 행사 한 번 온 적 있어요? 아이 생일도 맨날 잊어버리면서.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채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소송에서 만나요. 채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12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준혁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채린 씨, 민서연 체포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정우 씨 측 변호사가 연락해 왔는데 양육권 포기를 검토하고 있대요. 채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민서연 사건으로 정우 씨 입지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내연녀가 산업 스파이의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니었다니.
도덕적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드디어 수아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명자 씨도 상황이 안 좋아요. 분식회계, 탈세에다가 이번 산업 스파이 사건까지 터지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준혁이 채린의 손을 잡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채린 씨. 조금만 더 버텨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채린은 그 별빛을 바라보며 수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수아야,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긴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종가 본가는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100년 전통의 명문가였던 이 집에 이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다 떠나고 넓은 저택에 시어머니 명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어두운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검찰 소환이 코앞이었어요. 분식회계, 탈세, 그리고 담보 사기까지. 유죄 판결이 나면 최소 10년은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명자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일면에 자신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100년 가업의 몰락, 고시종가 회장 구속 위기. 명자가 신문을 구겨 던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년 때문이야. 다 그년 때문이라고. 채린에 대한 분노가 이글이글 타올랐어요. 12년 동안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측근이었습니다. 회장님 연락하셨다면서요. 명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부탁할 일이 있어. 말씀하세요. 명자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린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년이 새로 사업장을 차린다더라. 경기도 어딘가에. 주소 알아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요? 명자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어요. 그년만 없으면 다 끝나. 증인이 사라지면 재판도 흐지부지 될 거야. 측근이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그건 좀. 돈은 충분히 줄게. 해외로 도망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년만 없애. 그러면 다 끝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채리는 새 사업장 예정지를 찾았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주변에 인적이 없었습니다. 채리는 손전등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사 중인 내부는 어수선했습니다. 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채린의 눈에는 미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바르실이 될 거야. 저쪽은 숙성실이고. 채린이 혼잣말을 하며 공간을 둘러봤어요. 수아와 함께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할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였어요. 채린이 고개를 돌렸어요. 건물 뒤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채린이 다급하게 뒤쪽으로 향했어요. 순간 눈앞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었어요. 공사 자재들이 불쏘시개가 되어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채린이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불길이 너무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출입구 쪽까지 화염이 퍼졌어요. 연기가 건물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린이 기침을 하며 출구를 찾았어요. 하지만 시야가 흐려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줘요. 누구 없어요.
채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 한적한 곳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연기가 폐를 찌르듯 아팠습니다. 채린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바닥 가까이에 산소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야.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대로 죽으면 수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를 되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때 천장에서 불타는 자재가 떨어졌어요. 채린이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안 돼.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채린이 이를 악물었어요.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사이로 희미하게 창문이 보였어요. 저기로 나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채린의 눈이 감기려던 순간이었어요. 채린 씨,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채린 씨, 어디 있어요? 채린이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어요. 여기 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강한 팔이 채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신 차려요. 나가야 해요. 준혁이 채린을 부축하며 출구를 향해 뛰었어요.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불덩이가 떨어졌어요. 준혁이 몸으로 채린을 감싸며 막았습니다. 준혁의 등에 불씨가 튀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린을 끌어안은 채 창문을 향해 달렸어요. 창문으로 뛰어내려요. 준혁이 창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유리가 깨지며 밖으로 뚫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쿵! 잔디밭에 나뒹굴었습니다. 뒤에서 굉음이 들리며 건물 일부가 무너졌어요. 채린이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살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이었어요. 채린 씨, 괜찮아요? 준혁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의 얼굴이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등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준혁 씨, 등이 괜찮아요. 채린 씨가 무사하면 됐어요.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혁이 자신을 구하려고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준혁이 힘없이 웃었어요. 16년 전에 지키지 못했잖아요. 이번엔 꼭 지키고 싶었어요. 채린이 준혁을 끌어안았어요. 그을음과 땀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살린 것이었어요. 곧 소방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시작했고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범인 잡았습니다. 경찰이 한 남자를 끌고 왔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손에 라이터와 휘발유통을 들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불을 지른 거예요? 준혁이 물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잡혔습니다. 채린이 범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몇 번 마주쳤던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측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범인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이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고명자 씨와 통화한 내역이요. 채린의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복수 정도가 아니었어요. 살인 미수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채린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폐에 무리가 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준혁도 옆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심하지는 않았어요. 준혁 씨, 정말 고마워요.
준혁 씨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채린이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채린의 손을 꽉 쥐었어요.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채린이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달려왔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거기 온 거예요? 아버님이 연락하셨어요. 채린 씨가 사업장에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불안해서 바로 달려갔어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또 자신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이미 오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도착하실 거예요. 채린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준혁이 말했어요. 고명자 씨는 이번 일로 완전히 끝났어요. 방화교사의 살인미수까지. 다른 혐의와 합쳐지면 최소 15년은 나올 거예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발악이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었습니다. 수아는요? 내일 바로 양육권 결정이 날 거예요. 이번 일로 정우 씨 측도 완전히 포기했어요. 채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끝이었습니다. 12년간의 악몽이 끝나는 것이었어요. 채린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 으름이 묻은 얼굴, 붕대가 감긴 등.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준혁 씨, 네, 사랑해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16년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준혁이 채린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나도 사랑해요, 채린 씨. 16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채린은 방청석에 앉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에는 준혁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혀 있었어요. 법정 피고인석에는 시어머니 명자와 남편 정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3개월 전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고명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숨죽이듯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고명자는 분식회계, 조세포탈, 사문서 위조, 그리고 방화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10년이라니, 10년이라니. 명자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고정우는 분식회계 공모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정우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2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워했고 분노했고 복수를 꿈꿨어요. 하지만 막상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후련함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준혁이 채린의 손을 꽉 쥐었어요. 끝났어요, 채린 씨.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진짜로.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윤채린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12년간의 싸움이 끝났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채린이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운 것뿐이에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채린이 준혁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밖에서 아버지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수아가 뛰어왔어요. 채린이 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수아야, 엄마 왔어. 이제 다 끝났어. 수아가 채린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채린도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이를 되찾는 순간을요. 양육권 소송은 2주 전에 이미 끝났었어요. 방화 사건 이후 정우 측이 완전히 포기하면서 채린의 단독 양육권이 인정됐습니다. 수아는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왔어요. 태수가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 채린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태수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가 해낸 거야. 아버지는 옆에서 도와줬을 뿐이야. 준혁이 다가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아야, 이제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수아가 준혁을 올려다봤어요. 아저씨도 같이 살아요? 채린과 준혁이 동시에 웃었어요. 수아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외곽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입구에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씨 발효연구소. 채린이 그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 전 불에 탔던 그 자리에 다시 세운 건물이었어요. 500억을 투자해서 처음부터 새로 지었습니다. 오늘은 개소식 날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특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예뻐요. 수아가 채린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채린은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개소식이자 결혼식 날이었어요. 연구소 앞마당에 하얀 천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대기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됐니?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태수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16년 전에 내가 결혼할 때 아버지는 불안했다. 그 집이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았거든. 하지만 내가 좋다고 하니까 보내줬지. 채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번엔 다르다. 준혁이는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가 5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확실해. 채린이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항상 제 편이 되어줘서. 태수가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가자. 신랑이 기다린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태수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채린의 눈에 준혁이 보였어요. 그는 단상에 서서 채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채린이 준혁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주례가 입을 열었어요. 신랑 서준혁 씨는 신부 윤채린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준혁이 채린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년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의 평생도 함께하겠습니다.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신부 윤채린 씨는 신랑 서준혁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채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준혁이 채린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입을 맞췄어요. 엄마, 아빠. 수아가 뛰어왔어요. 채린과 준혁이 아이를 가운데 두고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하객석에서 태수가 눈물을 훔쳤어요.
옆에 앉은 오랜 친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우시는 거예요?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드디어 내 딸이 행복해졌구나 싶어서. 결혼식이 끝나고 개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채린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어요. 앞에는 직원들과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윤씨 발효연구소가 문을 엽니다. 저는 12년 동안 장류 일을 해왔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시키는 대로 일했죠. 채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곳에서 제 이름으로, 제 방식으로 전통 발효식품을 만들 거예요. 100년이 아니라 200년 가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채린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12년 동안 버텨왔어요.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아가 앞으로 나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도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채린이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준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남편, 그리고 내 딸 수아.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채린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2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모든 걸 되찾았어요. 박수 소리가 연구소를 가득 채웠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채리는 연구소 뒤편 언덕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혁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채린이 미소 지었어요. 12년 전 생각이요. 그때 저는 정말 불행했거든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웠어요. 준혁이 채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는요? 채린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수아랑 아침 먹고 연구소 출근하고 저녁에 당신이랑 산책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준혁이 채린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앞으로 매일 그렇게 살아요. 평범하고 행복하게. 엄마, 아빠, 뭐해요? 수아가 언덕 아래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채린과 준혁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가자. 우리 딸이 부른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어요. 수아가 뛰어와 가운데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노을빛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채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붉은 노을 사이로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2년간의 어둠이 지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왔어요.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